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은 11월 3일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 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여부를 결정할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 임기 마지막에는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 타의에 의해서 탈당한 경우가 많아서 이게 솔직히 말이 탈당이지 실제로는 거의 출당 수준인 경우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출당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명목상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출당을 당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최초라는 의미 이외에도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오늘 최고의 결정 여하에 따라 야당 재편 여부와 또 재편 속도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자, 이제 잠시 뒤 9시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결정이 한국 정치판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 부분이 주목되는 하루가 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밤새 들어온 얘기부터 해볼까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의 그 권오순 영장 전담 부장판사,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그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이들의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네, 이들은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그 7월 무렵까지 이현수 전 그 국정원 기조실장 등 이 고위 간부로부터 현금 다발로 매월 1억 원 가량씩 총 그 40억 원 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이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죠. 네. 특히 이제 그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그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그 돈을 매달이죠. 별도로 이제 받아 챙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구속을 면했던 2인방이 이제 구속이 되게 됐습니다. 그 안전 비서관만 1,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딴 사람은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뭐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렇죠. 이제 그죠? 조윤선 전 그 정무수석이나 그 현기환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800만 원을 주니까 300만 원은 어떤 사람이 띄고 또 500만 원 주고 500만 원은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 돈이 복잡해요. 이제 하나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나왔고요. 네. 하나는 이제 또 이제 그 국장급에서 나온 거죠. 네. 급이 다릅니다. 근데 한번 따져야죠. 왜 300을 왜 띄웠는지. 네, 그거는 이 배달료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받았다. 이런 진술이 지금 나왔다. 그러게요. 얘기죠. 그래서 매달 받은 그 1억 원의 그 사용처가 이제 어디냐가 결국은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이 검찰 진술에서 그 국정원으로부터 그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그 인정하면서 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취지의 그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 검찰은 이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이 국정원으로부터 그 뇌물을 수수했다. 이렇게 좀 적시를 했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그 국정원으로부터 그 정기적으로 그 돈을 받은 사실은 그 인정하면서도 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고 하죠. 두 비서관 모두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일단 항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이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들은 핵심 측근인데 여기에서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에 따랐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부분은 참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돈을 뭐 본인들이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래도 10억이면 자기가 뒤집어 쓰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통치자금으로 썼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뭐 최순실 씨한테 흘러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죠. 예. 자, 그리고 허버드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북한 정권을 더욱더 고립시키겠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한 모양이죠. 네, 전쟁은 가급적 피하겠다. 이제 이런 점을 사실 강조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첫 아시아 순방을 하루 앞두고 어제 백악관에서 이 순방 5개국의 그 11개 언론사와 그 인터뷰를 이제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전 인터뷰를 가진 셈이죠. 네, 맥메스터 그 국가안보 보좌관 이 북한 정권을 더욱더 고립시켜서 그 전쟁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쟁보다는 외교가 우선이라는 점을 일단 그 강조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영내 국가들, 즉 그 중국이나 러시아, 한국, 일본 등 그 영내 국가들이 유엔 제재 결의에 그 구속되지 말고 자유롭게 북한 정권을 더욱더 제재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 이 30분 동안의 그 기자회견에서 그 전쟁 없는 북핵 문제 해결을 그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 군사 옵션 가능성에 대해서 이 북한의 그 위협이 매우 중대한 만큼 군사력은 그 고려해야만 하는 옵션이다. 이러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모양이던데 이 자리에서 이제 북핵 문제 뭐 이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죠. 평화적 해결이라는 거요. 이걸 그렇죠. 강조했다 그러죠. 네, 아마도 이제 그 트럼프 미 대통령 와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청와대를 방문한 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여기 그 사무총장을 이제 접견한 자리에서 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그 재래식 무기에 의해서도 그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북핵 문제를 그 군사적인 충돌 없이 그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서울과 휴전선은 그 차로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한국은 이미 그 6.25 전쟁으로 그 수백만 명이 사망을 하고 모든 것이 그 파괴되는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그 전쟁의 그 참상이 되풀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예. 맞죠. 예. 국정원이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얘기를 어제 국회에 보고를 했죠. 네. 계속 이제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를 그 대기 중이다 이런 대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 쏠 것인가 이게 문제이긴 한데 이 국가정보원 어제 그 국회 정보위원회 그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 평양 소재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그 차량이 활발히 움직이는 등 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국감에 참여한 그 정보위원들 이 국정원이 북한의 그 고체연료 실험을 그 좀 의미심장하게 보고했다면서 북한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그 추가 시험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국정원은 그러나 북한의 그 ICBM 즉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아직 그 고도화가 더뎌서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을 보고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맥메스터 보좌관도 얼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어제 그 거듭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이 뭐를 어떻게 하든, 뭐, 대화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 완성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북한이 일단 뭐 완성한 후에 보자. 뭐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그럼 북한은 하죠. 그런데 미국은 절대 그럴 수가 그렇죠. 없죠. 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후 9시면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보수 야권 재편의 한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죠.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 홍준표 대표는 이 친박계가 주장하는 그 표결을 통한 그 출당 대신에 이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제명 조치를 그 확정 지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어제 그 재선 의원들과 그 오찬을 가졌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박 전 대통령 그 출당 문제는 그 최고위원회 그 의결 사항이 아니라 이 보고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삼선 의원들과는 그 만찬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내일 끝난다. 제명이 내일 끝난다니까 오늘 끝난다는 얘기겠죠.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김태흠 최고위원 등 그 친박계 의원들이 끝까지 그러면 표결을 하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 이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한 문제는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떠넘기는 듯한 얘기를 일단 했어요. 좀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좀 패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우택 원내대표 말이에요. 유승민 의원이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말하는 자세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직설적인 비판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 유승민 의원은 그 보수 통합의 그 첫 단계는 바른정당의 그 간판을 내리는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예. 말하는 자세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뭐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요. 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뭐 이런 말을 좀 생각하게 하죠. 네. 네, 유승민 의원 그 대전시당 그 당원 연수에 앞서서 그 기자들과 만나서 이 정 대표가 말한 이 당대당 통합이라는 것은 그 통합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른정당이 굉장히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정치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 13일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 그 연기론에 대해서도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이제 밝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회 시전용서를 통해서 내년 예산안 그리고 개혁 입법 통과에 국회에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었는데요. 자, 바른정당은 과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오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게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좀 협조할 것은 협조 좀 해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뭔지는 모르지만은요. 네. 그것이 국민들과 야당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줄기차게 비판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여당이 돼서 해달라고 하면 그건 할 수가 없는데요. 그걸 대승적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소위 더불어민주당이 입만 열면 외치는 촛불 정신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원칙에 맞으면 저희들 돕죠. 지금 오늘 아침에 조간 혹시 우리 주호영 대표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늘 조간에 이 성탄절 특별 사면에 관한 기사가 한 면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거론되는 인물로는 이광재 전 지사, 정봉주 전 의원, 한상균 위원장 그리고 이석기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이제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면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왕조 시대에 있었던 유물인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원칙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소한 행사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삼권 분립의 이 재판 제도를 흔들 수 있는 특별 사면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요. 네. 특히 이 자기 편들, 코드에 맞는 자기 편들을 풀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구속돼서 아직 형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우군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점의 부작용이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잘 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행사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한다. 그 예를 들면 어떤 경우입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생계형 범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렀지만은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풀어주는 차원이라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만은 재벌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또 소위 이제 그 노조 활동을 한다든지 국가별 국가 체제에 관한 이런 죄를 저질러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 자, 이거 좀 다른 주제인데요. 지금 하지만 정치권 이제 다음 주면은 청문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세 사람에 대한 청문회죠. 그중에서 한 분인데 홍정학 후보자 얘기입니다. 재산증여 문제로 특히 시끄러운데 이 청와대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합리적 절세다. 적극 엄호하고 있고 또 여당 쪽에서는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도 증여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홍종학 후보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지금 말씀드리기도 제 자신이 좀 실정 날 정도로 싫은데요.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은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6달이 다 되어가고, 그 다음에 아직 마지막 조각도 완성하지 못했는데다가, 이전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후에 어렵게 골랐다고 하는데, 또 홍 후보자가 낙마하면 사람을 찾아서 통과하면 연말을 거의 넘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밀고 나가자 아마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홍종학 후보자는 쪼개기 문제, 정여 문제, 인식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장관 후보자가 전문성이 있느냐 이걸 가장 먼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관해서 전혀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 인류대학을 못 나온 사람은 소양이 없어서 크게 발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한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문성이 없어서 가장 부적격이고 이분이 정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묻혀 넘어가는데요. 이 정부 들어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창조 혁신 경제고 거기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크게 발전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청을 부로 성격시키고 가장 야심차게 출범한 부처인데 전문성이 없고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을 넣어서는 전혀 이 부처의 초기에 성공할 수도 없고 장관이 돼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없는데 그러나 지금은 임명을 철회한다든지 사퇴시키고 새 사람을 찾기는 너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국민의 이렇게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가는데 이런 것들이 역대 정부가 실패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렵겠지만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새로 출발해야지 이렇게 상처 많은 분을 밀고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인사청문회지 인준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청문회는 형식적으로 그냥 때우고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여지죠. 예. 예. 그러면은 그 부분도 염두에 지금 두고는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쭤볼 게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새 이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이게 특수공작 사업비다. 이렇게 답을 했던데요. 자, 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가 넘어간 자체가 불법이다. 나아가서 뇌물죄까지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정보위원회에서 어제 국정원의 보고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예. 그것이 불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국가예산회계관련법상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근거 없이 청와대가 갖다 쓴 것은 잘못인데요. 예. 개인으로 유용했다면 그것은 훨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예. 개인이 유용하지 않고 소위 통치자금 저는 이 말도 표현하고 싶지 않은 표현인데요. 전국을 운용하는 데 썼다면 조금은 비난 가능성이 작겠지만은요. 국정원에 관해서 오래 취재를 하고 연구를 한 전문 기자인 오마이뉴스의 전 김당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국정원을 연구 분석한 책도 내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에 보면 역대 정권에 이렇게 하지 않은 정권이 없다고 돼 있어요. 다만 김대중 대통령 이종찬 국정원장 시절에는 그 부패의 사슬을 끊었고
그 이후 정권들은 계속 이렇게 했다고 돼 있고요. 심지어 지금의 문재인 청와대에도 특활비를 사용한 참모들이 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사하면 다 나온다. 청와대 386 숙감부터 무리하게 정상회담 추진하면서 북한에 진행비로 준 1천만 달러까지 전부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려면 기존 혐의가 있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걸 다 공정하게 조사해야지 박근혜 정부 것만 조사해서 그전은 그런 일이 없었고 여기만 진짜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예외 없이 조사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 기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참여정부 때 그런 일은 없었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강력히 부인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사로 나온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지 무슨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지금 그 정권에 관계됐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 정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어쨌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금 아마 내년 예산안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4,930억 원이 책정돼 있는 모양이죠,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정보기관의 예산이 일일이 공개가 되면, 예. 북한이나 혹은 상대 국가에서 그 조직의 능력이라든지 활동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 예산은 절반 이상을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으로 밖에는 발표는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 국정원 안의 예산 집행은 박근 특수활동비라 해놓고 세목별로 다 집행이 됩니다. 네. 되고 실제 특수활동비, 명목상의 특수활동비가 아닌 실제 활동비는 그렇게 많지가 그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예. 않은데 그냥 특수활동비가 4,900억이다 이러면 영수증만 붙이면 그냥 뭐 아무 그거 없이 4,900억이나 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옳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정보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특수활동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4,900억 전체가 특수활동비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주호영 대표님께서도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당시 역대 정권의 특수활동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는 국정조사입니까? 특검입니까? 국정원이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한다면 국정원 과거를 다 점검하고 조사를 해야지 다 끊어서 자기들과 정권과 관계됐을 부분은 빼고 지난 정권만 하자.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그 방법은 우선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있으니까 거기서 조사를 하고 수사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고 거기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그 순서는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국정원 TF 개혁위가 조사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바른정당이요. 이 통합파 불리는 분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지노 라인까지 딱 정하던 모양이던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탈당합니까? 일부는? 한 8에서 10분 가까이가 전당대회 전에 탈당을 하자. 예. 그리고 월요일인 6일 날 방송 3사 TV 토론 중계가 있습니다. 예. 그 전에는 탈당을 하자 이렇게 이제 아마 결심을 굳힌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 전당대회가 당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하는데 예. 전당대회 때문에 탈당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남경필 지사를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연기하고 탈당도 늦추고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된 당대당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자. 네. 이런 이제 중재안이 나와서 예. 그 중재안을 놓고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
전당대회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총회가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있는데요. 예. 그 이전까지 이 남경필 지사를 중심으로 한 이 전당대회를 연기하고 탈당도 늦추고 더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전당대회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을 놓고 활발히 논의를 한 다음에 일요일 날 저녁 의총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정당은? 간단하게. 그래서 예. 연기하고 탈당을 늦추고 당대당 통합을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하고 예. 그것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당대회를 늦출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탈당하겠다 해서 탈당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예, 다음 주 우리나라가 굉장히 분주할 것 같죠. 청문회도 열립니다만 특히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분주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7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우리나라를 방문하죠. 그리고 10일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는 게이펙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죠. 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또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진곤 객원교수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이번 방안 뭐라고 보십니까? 갖는 의미, 의도 이런 거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 트럼프로서는 아시아 5개국 순방국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한국만을 위해서 이번 특별히 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서울에서 이제 첫 정상회담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런데 한국은 여기는 이제 분단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요즘 이제 북핵 위기의 현장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는 미국의 확고한 북핵 불용, 또 한국 방어 의지, 이걸 이제 확인시키고 또 과시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로서는 이제 아마도 경제 문제, 특히 이제 한미 FTA 재협상 등 경제적 마찰 요인을 해소하는 것, 자기 의도대로 해소하는 것. 예. 아마 이런 계기로 삼을 것 같으니까, FTA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요구가 이번에 강하게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트럼프로서는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한국 측의 이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트럼프로서는 이제 받기를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까지 늘 그래왔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서도, 취임하기 전부터 그 목소리를 내고 했으니까, 네. 비용을 더 높여라든지 이런 요구는 압박은 이제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방안의 과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치인들의 이 방문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많잖아요. 이게 예. 괜히 일정을 그냥 가기 편한데 가고 싶은데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방문지가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인데 예. 이거 무슨 의미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급격히 북핵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기 국면도 고조되고 있고. 그러니까 평택 기지를 찾는 것은 당연한 제가 생각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더욱 이제 평택 기지는 또 새로 조성된 주한미군의 기지고요.
그런 점에서도 트럼프가 안 오면 모르겠지만은 일단 오기로 한 이상 둘러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 그다음에 또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니까 오산에 내려서 바로 거기 갔다가 서울로 오는 게 낫지. 서울에 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북핵 위기에 대해서 위기 현장에서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이런 과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 자신은 또 주한미군에 대한 격려라든지 또 이런 자신의 북핵에 대한 어떤 확고한 방어의지 이런 것을 주한미군에도 확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예. DMZ 특근대 왜 안 가죠? 시간이 없어서 안 간다고는 그러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얘기할 때는. 1박 2일밖에 안 되니까, 예. 특히 이제 오늘날의 그 현대적 전략 개념으로 봐서, 비완비가 인근 상공으로 계속 현관 비행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현대적 개념으로 볼 때, 굳이 그거는 이제 과거에는 그 DMZ에 그 미국 대통령이 감으로써 어떤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겠지만은 지금 꼭 그런 식의 그 퍼포먼스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미국 측에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예. 평택 기지를 가서 거기에서 미군들을 격려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아마 그런 효과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뭐가 있다. 예. 물론 문자 그대로 이거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깜짝 놀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온갖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군사적으로 무슨 압박을 가할 그런 어떤 대책 같은 게 이번 시위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요. 아직은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 스스로가 그것을 제시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예. 그런데 보겠는데, 그러나 무슨 경천 동지할 그런 어떤 대책을 내놓다든지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어떻게 이제 우리한테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든지 예. 북한에 대해서도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이 북핵 불용 FTA 이런 거 쭉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 북핵 불용 이런 거에서 사실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구체적인 방안이 되는 걸 기대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추상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국민으로서는요, 네. 한미 간의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 이걸 확인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데 대해서 두 정상이 서로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확고한 메시지를 주기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 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한국 정부가요. 예. 이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 발전시킨다 이런 점에 대한 의지가 오히려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전에 그러니까 지난 1일에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5대 원칙을 제시한 걸 보면요. 거기에 북핵 문제, 북핵 이런 구체적인 표현도 또 한미 동맹 이런 구체적인 표현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문 대통령이 기대하거나 주문하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주적인 해결이라든지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든지 이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미국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주었으니까 그 점에서 이번 양국 정상이 어떻게 이 거리를 지금 틈새 이것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지 오히려 그 점에 더 주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FTA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전략이 이런 것 같아요. 좀 세게 나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대의 길을 팍 죽인 다음에 협상하는 이런 스타일인 모양이던데 그래서 이 폐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로서는 폐기도 할 수 있다. 예. 이런 지금까지도 이렇게 흘려왔지 않습니까? 그다음 공헌도 해왔고 하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우회적으로든 어쨌든 직설적으로든 폐기 가능성도 내비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한국의 양보를 더 이끌어낸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그중에서 우리는 어차피 좀 수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폐기를 하겠다. 오케이, 폐기합시다. 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도 있고 또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그 대북 핵 정책에 있어서 미국하고 약간의 그 엇박자를 내고 또 틈새를 벌이고 있는 이 점과 관련해서도 또 한국 정부의 중국 중시 정책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 트럼프가 우회적으로 그래 중국보다는 미국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든지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면 얼마나 한국이 손해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압박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자, 그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다음 주 10일에는 에이펙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에이펙에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아마 만날 것 같은데,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뭐라고 그래요? 3NO 정책이 원칙인가? 이걸 지난달 31일에 그 강경화 외교장관이 이미 밝혔죠. 밝혔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그동안 사드 보복에 의한 우리의 피해라든지 이런 데 보상 같은 거 또 앞으로 중국은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약속 같은 이런 것은 전혀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만 사드 앞으로 배치 안 하겠다든지 미국 MD 정책이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든지 또 한미일 이 관계를 동맹관계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든지 이런 약속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추가 배치 안 한다 사드요. 추가 배치.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지나치게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을 때 사실 이것이 한중 간의 호혜적인 그런 관계를 발전시켜 간다는 어떤 가시적인 그 회담의 성과를 내주지 않으면 우리 불안이 계속될 테니까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중시한다든지 한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든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주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중국과 관계가 개선될 그런 계기를 맞았다 하니까 아마 그런 어떤 보관 같은 것도 있겠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물론 중국 언론은 약속을 했다. 이 3NO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약속이라는 것은 한 적이 없다. 이런 걸 분명히 하고 중국 언론은 물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걸 3NO를 우리가 약속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진곤 개관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드립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